안녕하세요. 저는 일남일녀를 둔 60대 할머니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저의 행복은 지옥에서 되찾아온 딸과 함께 마크라메 공방을 다니는 것이랍니다. 그날의 상처로 딸이 아직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마크라메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외부와 소통을 시작했어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기만 한 딸이 조금이지만 한 발씩 밖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죠. 거기다 딸의 분신이기도 한 손녀가 막 걸음마까지 시작해 정말 세상의 행복이 다 우리 집으로 몰려든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을 손에 넣기까지 정말이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처음 알게 되었답니다. 제 나이 또래가 그것도 여자가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이 당시에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서도 졸업만 겨우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당시 저의 꿈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집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진학했었답니다. 남편은 경영학 전공이었는데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남편의 집은 사업체를 여러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금수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남편은 야망도 컸고 그에 맞는 능력도 있는 남자였어요. 항상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이 하는 일에는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죠. 저에게 전혀 없는 그런 모습에 매력을 느낀 저는 남편의 데이트 신청에 흔쾌히 동의를 했고 그것이 시작이었답니다. 물론 사귀는 동안 싸움도 정말 많았어요. 남편과 저는 성격이 정반대였거든요. 특히 무슨 섭섭한 일이 있을 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라면 저는 꾹 참았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향해 너무 답답하다고 말을 했었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딸과 아들 하나씩이 있었어요. 딸아이가 첫째, 둘째가 아들이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저의 딸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 피아노였어요. 어린이날 선물로 받은 피아노를 정말이지 하루 종일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6살이 되던 해에 피아노 학원에 보냈는데 선생님께서 재능이 있다고 칭찬하셨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딸아이는 피아노를 전공을 했죠. 하지만 딸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남편의 회사가 부도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어요. 남편은 평소 자신감이 넘쳤던 것만큼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정신적 충격은 육체를 지배했고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죠.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싶은 말을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은 저였지 남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왜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서만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해결하려고 했을까?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그렇게 사별하고 저는 한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 남긴 빚도 상당했거든요. 결국 저는 긴 고민 끝에 남편의 보험금과 저의 퇴직금 그리고 살던 집을 팔아 갚을 수 있는 빚을 갚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를 나온 저는 지인을 통해 강남의 한 학원의 관리자로 취직을 했어요. 학교에서 진학 상담을 담당했던 것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친정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둘이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친정을 나올 수 있었답니다. 겨우 해방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딸아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피아노 반주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음악학원에서까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용돈은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에게도 저 몰래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걱정 없이 공부만 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하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제게 수줍게 말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자랑하는 딸아이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뿌듯했어요. 우리 딸이 이런 얼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소개 좀 시켜줘. 어떤 사람인지.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만나기 시작했지 뭐.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엄마한테 이야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 너도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제 질문에도 딸아이는 얼굴을 붉히면서 크게 부정하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제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기에 저는 그러겠다고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길 바란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죠. 딸아이는 그 뒤로도 몇 번 남자친구에 관해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언제 얼굴을 보여줄 것이냐고 물었지만 딸아이는 늘 때가 아니라고만 했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는 퇴근길에 저를 학원에 소개시켜준 지인을 만나기로 하고 집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당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점이라 지인은 입시 컨설팅을 포함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학원을 새로 오픈하고 싶어 했고 제가 그 학원의 담당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말했죠. 어떻게 하나 생각이 많아지는데 창밖으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이더군요. 제 딸아이 현지가 한 남자와 우산을 함께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던 남자친구인 것 같았어요. 딸아이 키가 작은 편도 아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보다 20cm는 더 커 보였죠. 무슨 운동을 하는 사람인지 어깨가 떡 벌어지고 체격이 크더라고요. 화기애애하며 웃으며 걸어가는데 괜히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머, 현지 남자친구 있었어? 오유, 전에 길에서 만났을 때는 없다고 하더니 이모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그때가 언젠데 벌써 5개월은 넘었다.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남자친구는 어때? 만나봤어? 뭐하는 애래? 나야 모르지. 아직 소개시켜줄 때가 아니래. 나도 오늘 처음 봤어.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낯이 있지? 어디서 분명 본 것 같은데. 친구는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분명 자신이 만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고민을 하더니 금방 다시 생각나면 말해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나온 저와 친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야 걸어가면 금방이라 괜찮다고 했지만 친구는 비도 오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냐고 하면서 굳이 제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했죠. 친구를 따라 차로 향하는데 방금 본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차를 세워뒀었나 보다 하는데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죠. 아, 진짜 내가 제대로 체크하라고 했잖아. 일 자꾸 그따구로 할 거야? 돈을 받았으면 돈값은 하라고. 진짜 좋게 말할 때 제대로 해라, 어? 박살내기 전에. 알아들었어? 험악한 분위기로 거친 말을 내뱉는 모습에 방금 내가 본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멈춰선 곳은 저에게 차에 관심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사람이라도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차량 앞이었어요. 몇 번을 확인했지만 벤츠가 확실하더군요. 친구도 알아보고는 무슨 벤츠를 몰고 다니느냐고 깜짝 놀랐고요. 친구는 차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보자마자 프리미엄이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제게 딸아이 남자친구가 하는 일이 뭐길래 저런 차를 몰고 다니냐고 물었죠. 현지 또래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아직 20대란 소리잖아. 뭐 하는 집이기에 저런 차를 몰고 다니는 거래? 너 진짜 들은 것 없어? 내가 더 궁금하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빨리 집에 가자. 가서 좀 물어봐야겠어. 친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중에 알려달라고 말하고는 저를 집 앞에 내려주었어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딸아이를 불러 남자친구라는 아이에 대해 물었죠. 여전히 딸아이는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망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제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취직 기간에 면접을 여러 군데 봐둬서 취직되면 엄마한테 당당하게 소개하려고 했죠. 취업 준비생이라고? 그럼 집안은? 남자친구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는데? 어머니는 갤러리에서 일한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회사 임원이라고 하던데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런 걸 물으세요? 딸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순간 딸아이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사기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연인 관계라는 특수 상황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인간들. 딸아이도 그런 피해자 중 하나는 아닐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히 방금 있었던 일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딸아이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없는지 물었어요. 딸아이는 깜짝 놀라면서도 고민이 많은 얼굴로 확인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한동안 딸아이는 남자친구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따로 재촉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딸아이는 제게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와도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동안 별다른 이야기가 없기에 두 사람 사이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애가 제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흔쾌히 집으로 오라고 말했죠. 제게 할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듣고 싶었고 어떤 아이인지 제대로 보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약속한 날이 되자 은근 긴장이 되더군요. 친구들은 남자를 보려면 술을 먹여야 한다고 했지만 딸아이에게 술과 담배를 일절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없는 솜씨까지 부려가며 식사 준비를 했더니 때마침 아이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주차장에서 봤던 남자아이가 양손에 커다란 종이 가방과 꽃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들어왔죠. 가까이에서 보니 훨씬 더 키도 크고 덩치도 있더라고요.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이라 그런지 뭔가 압도적이란 느낌도 들었어요.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또래치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제게 인사를 하며 꽃바구니를 내밀 때까지도 저는 한마디도 못했죠. 정신을 번쩍 차린 것은 딸아이의 헛기침 소리 덕분이었어요. 저는 키가 너무 커서 놀랐다는 말과 함께 식사부터 하자고 했죠.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가릴 것 없이 정말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요리한 사람이 기분 좋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로 옮긴 뒤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제게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하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게 사과부터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 만나면서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끝까지 속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한테 미안할 일은 아니지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은 딸아이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사자와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 들었고 나는 이해했어요, 엄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더더욱 내게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자신의 본가가 한남동에 있다는 말로 시작을 하더군요. 한남동이라고 하면 TV에서도 자주 나올 정도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연예인들은 물론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아이가 제게 알려준 부모님의 직업이 틀린 것은 아니더라고요. 딸아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갤러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었고 아버지는 임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일 뿐이었죠. 저는 말로만 듣던 금수저가 바로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딸아이가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허락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어디 두 사람만 좋아서 되는 일인가요? 전혀 모르는 두 집안이 결혼이란 제도로 인해 묶이는 것이다 보니 집안도 서로 보고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고요. 거기다 저희 집의 과거가 그리고 남편의 부재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장에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런데 제 걱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두 아이는 너무 잘 만났고 결혼까지 쭉쭉 이어지더군요. 사돈집에서도 딸아이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그냥 드라마 속에서나 있는 일이구나 싶었죠. 결혼식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모이는지 다들 신랑 측 사람들이라 살짝 주눅들기도 했죠. 딸아이의 결혼 소식을 접한 친정 식구들은 꽤 큰 충격을 받은 얼굴을 했었는데 결혼식장에 와서는 아주 입까지 떡 벌어져서는 말도 못하더군요. 특히 오빠는 제게 사돈 어른을 소개시켜달라고 할 정도였고요.
결혼식 이후에도 아이들은 여기저기 인사를 드리러 다니기 바빴죠. 그때였어요. 친구가 슬쩍 제게 다가와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카페에서 함께했던 친구였죠. 나 네 사위 어디서 봤는지 기억났어. 아유, 계속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알겠네. 응? 그때 기억 안 난다고 한참 그러더니 그래, 어디서 봤는데? 너 있는 학원, 그 학원 건물주잖아. 세상에, 인상이 너무 달라서 기억을 못했나 봐. 계약할 때는 진짜 엄청 무서웠거든. 술 냄새도 장난 아니었고. 근데 곁에 있는 친구 보니까 기억이 확 나네. 술? 술도 담배도 전혀 못하는데 착각한 거 아니야? 진짜? 아닌데. 술이 덜 깼다고 하면서 엄청 짜증내면서 계약하러 왔었는데. 그때 펜이 잘 안 나온다고 집어던져서 내가 똑똑히 기억하지. 너도 알잖아. 바까 부동산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한테 펜 하나도 제대로 준비 못하냐고 엄청 욕을 하면서 어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저는 친구의 말에 깜짝 놀라면서도 사위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친구가 제게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말이죠. 저의 표정이 급 어두워지자 친구는 과거 이야기라고 하면서 괜히 이야기를 꺼낸 것 같다고 미안해했죠. 하지만 이미 들어버린 이야기는 모른 척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제 시선은 자꾸 딸아이와 사이를 향해 가더라고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술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위는 넙죽넙죽 잘만 받아 마시고 있었고요. 그런 사위를 보는 딸아이의 얼굴은 저만큼이나 불안해 보였답니다. 그때였어요. 건장한 남자들이 딸아이와 사위 곁으로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고는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딸아이는 제자리로 오더니 일정이 바뀌어서 신혼여행지로 빨리 출발하게 되었다며 여기서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알겠다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죠.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친구의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리고 술을 물처럼 마시던 사위의 얼굴도 생각났고요. 저는 뜬 눈으로 딸아이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잘 도착했다는 행복한 딸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아이는 세상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여행지에서 너무 좋았다고 말하면서 제 선물은 물론이고 딸아이의 결혼에 맞춰 귀국한 동생의 것까지 캐리어에 어떻게 다 담아왔나 싶을 정도더군요. 저는 그날 밤 최서방을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술 마시나? 난 최서방이 술도 담배도 할 줄 모른다고 들었는데 필요한 때 보니 보통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단도직입적인 제 질문에 최서방은 당황스러웠는지 바로 대답을 못하더군요. 잠깐이지만 곤란하다는 얼굴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차분히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술을 못한다기보다는 즐기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어른들이 주시기도 했고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라서 받아 마신 거지 평소에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 술을 마시는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야. 혹시 숨기는 게 있나 싶어서 물어봤지. 섭섭하네요. 장모님, 제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뭘 숨겨요? 저는 차마 친구가 봤다는 장면에 대해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최서방에게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면서 부부 사이에 괜한 비밀을 만들지는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최서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잘 이야기를 하겠다고 제게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어보기로 했죠. 누군가의 말처럼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아이를 마지막으로 저는 한동안 딸아이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시댁 어른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얼굴 보고 밥 먹고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딸아이와는 자주 전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부재중으로 넘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도 답이 금방금방 오지 않았죠.
저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최서방에게 전화를 걸어도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고요. 최서방, 시간 되면 주말에 저녁을 좀 함께 먹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 맛둥이 축하할 일도 생겼고 말이야. 저남에게 축하할 일이요? 뭔지 모르지만 꼭 가야죠. 저는 오랜만에 딸아이의 얼굴을 보겠다 싶어서 들뜬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물어보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아무런 말도 나오질 않더군요. 살도 많이 빠져 보였고 어딘가 모르게 피곤한 얼굴이었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잔뜩 있었지만 저는 뭐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음식을 얼마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갔죠. 최서방은 별거 아니라는 얼굴로 딸아이를 따라가더니 곧 함께 자리로 돌아왔죠.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현지야, 너 임신했어? 제 질문에 딸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랫배를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제가 곧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병원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했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확실해지면 연락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요. 최서방은 무언가 말하려는 딸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제게 말했어요. 저 역시 딸아이를 가졌을 때 몸이 많이 약해서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그런 힘든 순간에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죠. 시댁이라는 불편한 곳에서 혼자 힘들어했을 딸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더군요. 딸아이는 최서방 눈치를 보면서 제게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석연치 않았죠. 그럼 며칠만이라도 여기서 좀 있다가 가. 엄마도 너 가졌을 때 고생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 말씀은 정말 고맙지만 이 사람 건강 챙겨주는 사람들도 집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 그게 아니야. 현지도 내가 챙겨주는 것이 더 편할 거야.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최서방. 당연히 어머니께서 잘 챙겨주시겠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께서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이 사람 컨디션 체크는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제 말에도 최서방은 단호하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울컥한 마음이 들었지만 붙잡아둘 명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딸아이를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었죠. 엄마, 괜찮아. 입덧이 좀 심하기는 하지만 시댁 어른들이랑 집안일 봐주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거든요. 제가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자 딸아이가 한마디 하더군요. 하지만 그 모습마저도 제 눈에는 어색하게 보일 뿐이었죠. 그날 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다시 보내야만 했어요. 딸아이가 타고 간 차가 멀어질 때까지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날 이후 딸아이와는 또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문자조차도 읽지 않더라고요. 카톡에는 사라지지 않는 일이 쌓여만 갔습니다. 거기다 최서방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딸아이와 초등학교를 함께 다녀 많이 가까운 미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이 역시 딸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연락이 잘 안 돼서 어머니께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저번 주에 전화하다가 끊겼거든요. 입덧이 너무 심하다고 힘들다고 하더니 갑자기 전화가 또 끊겼어요. 그리고는 소식이 없네요. 다른 말은 없고 혹시 그동안 연락하면서 수상하다거나 뭔가 이상한 일은 없었어? 딱히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서둘러 전화를 끊는 일이 많았다는 것 정도? 말도 없이 그냥 툭 끊어버리는 일이 대다수였죠. 나중에 물어보면 남편이 들어와서라거나 시댁 어른들께서 찾으셔서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전화를 끊는 일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과 함께 머릿속에 경보기가 울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내친 김에 최서방의 회사에도 찾아갔죠.
하지만 출장을 갔다고 하면서 연락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최서방 장모예요. 너무 급한 일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출장이라 저희도 당장 연락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셨다고 메모는 남겨둘게요. 저는 너무 급해서 그러니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 수 없겠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더군요. 온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겨우 집에 들어오니 아들은 어디 아픈 것이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죠. 너희 누나가 연락이 안 되네. 최서방도 마찬가지고 출장을 갔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될 수가 있어? 저번에도 그렇고 엄마는 뭐가 그렇게 걱정되시는 거예요? 누나도 컨디션 조절한다고 힘들겠죠. 임신이 쉬운 일도 아닌데. 그리고 출장이면 당연히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과하다고 지적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 유난을 떠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얼마는 더 기다려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딸아이에게도 최서방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그렇게 열흘의 시간이 지났나? 딸아이의 친구인 미진이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방금 딸아이와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 현지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애가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서는 어디 아픈 사람 같았어요. 거기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말만 하고요. 오죽하면 전화를 저한테 잘못 걸었나 싶었다니까요. 현지가 뭐라고 했는데 어디 아프다 그래? 아프냐고 물었는데 날씨가 좋다고 그렇고 어디냐고 물었는데 옛날에 외할아버지 댁에서 심부름했던 때가 생각난다고 그러고 진짜 무슨 수수께끼 문제인가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더니 또 전화가 툭 끊어졌어요. 저는 미진이가 말한 외할아버지 댁이란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의 죽음 이후 친정에서 3년간 지낼 때 저희 모녀를 무슨 기생충 보듯이 보는 친정 식구들을 피해서 별채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딸아이가 심부름으로 창고에 들어갔다가 갇혀서 못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당장이라도 딸아이를 찾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딸아이의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만 알고 있었지 정확한 주소도 몰랐는데 다행히 미진이가 임신 소식에 선물을 보낸 적이 있다며 제게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부랴부랴 달려간 곳에서 저는 잠시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댁은 한남동에서도 내나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곳이더군요.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아예 들여보내주질 않았어요. 저는 사돈댁에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사람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방문자 명단에 없으시면 들어가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기가 막혔죠. 한참 신랑이라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최서방이 내리며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동안 제 전화며 문자를 다 무시한 최서방을 보는 순간 욕이 혀끝까지 올라왔지만 꾹 눌러 참아야만 했어요. 최서방, 출장이라고 하더니 이제 돌아왔나 봐. 전화에 답이 없기에 아직 출장 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좀 없어서. 장모님께서는 여기 무슨 일이세요? 사돈댁에 뭐하러 왔겠어. 딸아이 얼굴 좀 보려고 왔지. 잘 됐네. 앞장서. 그 사람 지금 집에 없어요. 어머니 잠깐 나갔어요. 나가? 내가 꼭두 새벽부터 여길 찾아왔는데 나가기는 어딜 나갔다는 말이야. 나 오늘은 그냥 못 물러나니까 당장 앞장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을 봐야겠으니. 제가 당장이라도 안으로 들어갈 것처럼 보였는지 최서방은 따로 연락드리겠다고 하면서 저를 말렸죠. 당장이라도 뿌리치고 싶었지만 제 팔을 잡은 손이 생각보다 너무 강했어요. 저도 모르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만큼 말이죠.
최서방은 그런 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자신의 차에 태우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 있기에 딸아이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느냐고 최서방을 다그쳤지만 최서방은 피곤하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며 그냥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댁에 가 계시면 그 사람한테 연락하라고 할 테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런 행패 부리시는 것은 좀 삼가주세요. 여기 보는 사람들 눈도 많은데 저희 집 체면도 생각은 해주셔야죠. 저는 최서방의 그런 태도에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분명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최서방의 말처럼 딸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며 조만간 집으로 오겠다고 말이죠. 저는 그 문자를 받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제 눈으로 딸아이의 모습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저는 친구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자기 역시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며 사돈댁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죠. 친구의 연락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저는 딸아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잘 지낸다는 문자만 받을 수 있었어요. 여전히 목소리 한번 들을 수 없었죠. 며칠 뒤 친구는 몇 달이 건너 아는 사람이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 방문객의 이름을 올려주기로 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찾아갔죠. 혹시나 관리인이 저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긴장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더군요. 친구와 함께 들어간 저는 바로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 사돈도 최서방도 나가고 없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없다고 들여보내주질 않아서 이대로 물러나야 하나 싶었는데 곧 정장을 차려입은 여자분이 나와서는 잠시 들어오라고 했죠. 꽤나 높은 사람인지 다들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를 거실로 안내한 그 사람은 사돈은 부부 동반으로 크루즈 여행 중이라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딸아이를 좀 보고 싶은데요. 집에 없나요? 작은 사모님께서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체력 회복을 위해 잠시 지방에 가셨습니다. 저는 전혀 들은 바 없는 이야기라 어디로 간 것이냐고 물었지만 여자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최서방도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마찬가지로 대답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고요. 도대체 뭐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어 답답한 찰나 여자는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하면서 제 가방을 들었어요. 내 딸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 목소리도 못 듣고 잘 지낸다는 문자가 전부인데 걱정 안 되게 생겼어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체력 회복은 또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죠. 드릴 말씀 없습니다. 가방 가지고 나가주세요. 여자는 제 손에 가방을 꼭 쥐어주면서 나가라고 말했죠. 그런데 제 손을 쥐는 그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가방을 건네줄 때 그렇게 손을 잡는 경우가 없지 않나 싶으면서 말이죠. 여자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가방 잘 챙겨가란 말을 남기고는 저를 밖으로 쫓아냈죠. 친구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못 보던 종이봉투가 들어있었어요. 그 속에서는 짧은 쪽지와 함께 USB가 들어있었죠. 딸을 구하셔야 합니다. 지하실. 급하게 휘갈겨 쓴 메시지에 저는 심장이 떨어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하실이라니 딸을 구하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싶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연결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CCTV 화면이 뜨더니 곧 최서방이 보였어요. 소리는 하나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최서방이 어디론가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더군요. 화면 한쪽에는 딸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보다 더 살이 빠져 보였고 배가 살짝 불러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최서방이 성큼성큼 딸아이에게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딸아이의 머리채를 붙들고는 사정없이 뺨을 때렸죠. 저는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몇 번이나 딸아이를 때리더니 이제는 어디론가 딸아이를 끌고 가더라고요. 딸아이는 끌려가면서도 배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감싸지고 있었고요. 영상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저와 친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당장 집으로 쳐들어가 딸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했지만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죠.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지금 네가 멍하게 있을 때야. 당장 경찰을 불러야지. 아, 야! 저는 친구의 외침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도 제대로 꺼내질 못하자 친구는 저를 대신해 경찰에 신고까지 마쳤죠. 저는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당장 주소를 남겨달라고 말하고는 제게 경찰이 올 때까지는 절대 먼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곧 경찰이 도착하고 저는 경찰에게 제가 본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경찰도 깜짝 놀란 얼굴을 하더니 바로 119와 지원을 요청하고는 사돈댁으로 향했죠. 경찰은 제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다 뿌리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경찰의 말에도 그런 일 없다고 말하며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막아서고 있었죠. 얼마 안 되어 증언된 경찰과 함께 최서방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최서방은 오해라고 말하며 집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집에 아무도 없다니까? 장모님, 진짜 왜 그러세요? 그 사람 별장에서 쉬고 있다니까요? 그 입 다물어. 감히 내 딸을 개패듯이 패? 그것도 네 아이를 가진 여자를? 네가 사람 새끼냐? 제 외침에 최서방의 얼굴에 표정이 싹 사라지더군요. 진짜 좋게 말할 때 가쇼. 앞으로 경찰 생활 편하게 계속하고 싶으면 그냥 가. 확 서장한테 전화해서 지랄하기 전에. 바뀐 분위기에 경찰들도 무언가 사건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보여준 영상을 내밀며 확인하겠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들어갔죠. 최서방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고 외쳤지만 경찰은 빠르게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게 봉투를 건네주었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죠. 그 여자는 찰나였지만 지하실이 있는 방향으로 손가락질을 했죠. 저는 지하실을 외치며 그 여자가 알려준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경찰은 제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저를 붙들었죠. 지하실 보세요. 우리 딸이 저기에 있다고요. 경찰은 급히 지하실로 내려갔지만 굳게 잠겨 있었어요. 이곳을 열라는 말에 최서방은 창고일 뿐이라고 말하며 완강하게 거절했죠.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을 뒤지던 한 경찰이 나타나 식탁 위에 열쇠가 있었다고 말하며 지하실로 빠르게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사람이 있습니다. 구급차 빨리 불러요. 피를 너무 흘렸어요. 경찰의 외침에 지하실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붙들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곧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려가더니 들것에 실려 딸아이가 올라왔어요. 여기저기 맞아서 엉망이 된 얼굴과 함께 다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숨은 쉬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모습에 저는 이성을 잃고 최서방에게 달려들었어요. 최서방은 손쉽게 저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어요. 경찰들은 어이없다는 표정과 함께 최서방을 긴급 체포하겠다며 붙들었어요. 최서방은 그런 경찰들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르며 자기가 누군 줄 알고 몸에 손을 대냐고 소리를 질렀죠. 고작 경찰 나불랭이 주제에 감히 내 손에 손을 대고 멀쩡할 줄 알아? 너희들 내가 똑똑해 얼굴 봐놨다. 싹 다 옥벗을 각오해. 여기가 어디라고. 그리고 입안 놓친네. 그러기에 딸 자식 교육 좀 잘 시키지 그랬어.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이 하는 일에 간섭에 잔소리에 버릇 좀 고친다고 몇 대 때렸더니 감히 덤벼들긴 하고. 하긴 놓친내 하는 꼴을 보니 그 어미의 그 딸이지. 진짜. 뭐? 이 쓰레기 같은 자식. 내가 너 이대로 둘 것 같아? 절대 가만 안 둬. 알겠어? 최서방이 저를 비웃으며 중얼거리자 경찰들도 잔뜩 굳은 얼굴을 하며 아까보다는 더 단호한 움직임으로 최서방을 붙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경찰들 사이로 아들과 함께 유학을 갔었던 아들 친구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제게 다가와서는 누나 만났다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죠.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아들은 더 이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최석필 씨, 당신 아주 여러 가지로 총체적 난국이더만.
와이프를 저지경으로 만들질 않나 탈세까지. 여기 구속영장이요. 도주 위험이 있어서 제가 바로 여기까지 들고 왔죠. 데려가죠. 경찰은 정식 구속영장을 확인하고는 수갑까지 채워서는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아들은 제게 누나가 있는 병원으로 가자고 말하며 저를 부축했죠. 아들 친구는 아무래도 구린 구석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며 제겐 무슨 일이 있어도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란 말을 남기고는 빠르게 경찰을 따라 나갔어요. 저는 아들의 부축을 뿌리치고 제게 봉투를 전해준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요. 열쇠도 당신이 뒀죠?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더 빨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은 사모님, 맞아서 지하실에 갇혀 계셨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때 친정에 저녁 먹으러 간다고 하고 다녀오신 뒤로 몇 번이나 있었어요. 신고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 딸아이 목숨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더 했어요. 아들은 여자에게 혹시 재판에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냐고 물었고 여자는 무조건 나가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혹시 모를 상태를 대비해 아들은 자신과 함께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여자도 저와 함께 그 집을 나왔죠. 밖으로 나왔더니 친구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아들의 말에 의하면 구급대를 따라 병원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딸을 보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여기저기 맞은 곳이 많아 걱정을 했지만 유산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사이에서도 아이를 지키려고 배를 감싸던 딸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저절로 눈물이 흘렸죠. 저는 피가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괜찮았냐고 물었지만 다리에 찢어진 상처가 많아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호흡기를 하고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딸아이가 견뎌야 했을 시간들에 대한 미안함과 분노로 내가 다 녹을 것 같았어요. 피아노를 치던 예쁜 손은 여기저기 상처들로 보기 흉했고 다리 곳곳에는 푸른 멍들이 가득했죠. 의사의 말에 의하면 온몸이 멍투성이인데 딱 하나 배만 멀쩡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금방 깨어날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도 딸아이는 며칠을 그렇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의사들도 좀 더 기다려보라는 말만 했죠.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매일같이 말했어요. 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곁에 있을게. 우리 딸, 내 새끼. 제 모습의 아들은 긴 한숨을 내쉬면서 제 손과 딸아이의 손을 겹쳐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르고 드디어 딸아이의 의식이 돌아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딸아이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게 뻗었죠. 저는 그 손을 잡고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몰라요. 딸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심했던 탓인지 딸아이가 말을 못하더군요. 딸아이는 뭐라도 말을 하려고 입을 번긋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뇌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견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권하더군요. 그 소리에 저는 최서방에 대한 분노가 더 활활 타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퇴원해도 된다는 말에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딸아이의 회복에 온 신경을 쏟았어요. 그 사이 사돈이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문을 닫아 걸고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는 그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하지만 쉽게 물러날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학원까지 찾아왔더군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술만 들어가면 막무가내가 되어버려서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술은 절대 못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보세요. 당신 아들이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긴 하셨어요? 영상 아주 잘 남아있을 텐데 그걸 봤으면서 내 앞에서 나타나서 용서? 용서란 말을 입에 올려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드릴 테니. 보상이요? 무슨 보상? 돈? 집? 부동산? 뭐로 보상하시려고요? 당신들은 그런 걸로 보상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당신 아들이 저지른 죄가 그거 하나만이 아니던데 우리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빈다고 해결될 일이겠어요? 알고 보니 저지른 범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그동안은 그 돈으로 입막음 되었을지는 몰라도 이번에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저는 자꾸만 저를 붙들며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 안사돈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자식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방치한 것도 죄라면 죄일 텐데 이 사람들은 그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는 말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증스럽기만 했죠. 그대로 나가려다 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주실 게 딱 하나 있네요. 이혼 서류, 친자 포기와 양육 포기 서류, 그것들 보낼 테니 도장 찍으세요. 딸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말이에요. 그걸로 저희 집에 뭔가 바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게 아들을 위한 일인지 생각이라는 것 좀 하고 사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벗어났고 고 변호사를 통해 그 모든 서류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의하면 최서방의 여죄는 파도 끝도 없이 나왔다고 해요. 주류 밀수는 기본에 마약까지도 얽혀 있었으며 그간 사람을 때리고 합의한 전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쉽게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들은 저는 앞으로 우리 앞에서 특히 우리 딸아이 인생에서 그런 인간을 다시 볼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지 약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딸아이는 자신을 꼭 닮은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어찌나 어릴 적 딸아이의 모습과 똑 닮았는지 사진을 나란히 두면 누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예요. 요즘 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딸아이가 저를 불러주길 바라면서 지금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매번 저희 요양원에서 여기 사연들을 참 재밌게 잘 듣고 있었는데 저도 한번 기회를 빌어 보내보게 되었어요. 꽤 많은 일들을 겪으며 다들 비슷하게 살겠지 하며 살아오고 있었지만 요양원에서 본 일들은 참 기구하고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무척 많은 숫자의 삶과 죽음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번에 유독 잊지 못할 일이 있어 이렇게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 한 곳에서 오래도록 자리를 잡아왔어요. 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있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더 위기인 때가 되니 용케 참 잘 견뎌왔다 싶기도 합니다. 제가 요양원 일을 엄청나게 동경하며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남들이 저에게 칭찬을 해주는 부분 중 하나가 성실함이었고 저는 이 부분에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 연령대 어르신들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직하고 거짓 없이 뭐든 매달린다면 어떻게든 결실을 보겠지,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찬찬히 일을 익혀나가고 점점 체계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소개하자면 아마도 매일 반복되는 요양원 업무를 보내는 중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기존에 있던 분들이 나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조금은 저도 무뎌져 있던 시기의 일인데요. 그런 와중에 유독 성격이 조금 강하면서도 장난을 잘 치시는 할머님이 계셨어요. 줄여서 김할머니라고 표현을 하자면 꽤 삭막하고 어둡고 적적할 수 있는 이곳의 분위기를 늘 밝게 만들어주시기도 했답니다. 요양원 일을 하면서 사실 좋은 감정이나 벅차오르는 기쁨들을 느낀다기보다는 저에게 있어서는 엄연히 직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의식 중에 흘러가는 하루의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늘 한 분 한 분 새로운 특성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했고 가볍게 농담하고 웃으며 보내는 시간보단 순간순간마다 엄격하게 스스로를 통제해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감정적으로 크게 굴곡 없이 지내는 것이 편했고 가급적이면 요양보호사분들도 그런 면에서 소통이 잘 되고 꼼꼼하신 분들 위주로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요양원에 입소하셨던 김할머니는 좀 특이하신 분이었죠. 연세가 그리 많지도 않은 상태로 들어오셨고 지병도 딱히 없으셨고 가족들이 이런저런 정보들을 전달할 때도 다른 분들에 비해 크게 요양보호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각각의 사정이 아마 있는 것일 테니까 그대로 모시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김할머니는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여기저기 관심이 많으셨고 참 신식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말이야, 나이 든 사람들은 요양원 들어가는 걸 너무 겁먹어. 뭐 세상 끝난 줄 안다니까. 근데 요양원이 뭐 어때서 그래? 우리들도 젊을 때 시어머니나 친정엄마 아프면 뭐 어쩌지도 못하고 제대로 해드리지도 못했잖아. 사이만 나빠지고 말이야. 이런 좋은 데다가 보내드리고 수시로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들어오시는 분들은 되게 위독하시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실 때 오셨기 때문에 김할머니와 같은 마인드는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여러모로 좀 다르다고는 느껴졌어요. 게다가 저한테 얼마나 장난을 치시는지, 그게 또 그닥 기분 나쁜 장난은 아니어서 은근 매일 뵙는 게 기대될 때도 있었어요. 어이, 원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멋을 냈어? 우리 놔두고 어디 데이트라도 가는 거 아니여? 제가 홍기를 놓쳐서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사실 그다지 숫기가 있는 건 아니라서 누굴 만나고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데다 요양원 일에만 매달리니 더더욱 데이트 같은 건 엄두도 낼 수 없었고요. 곧잘 저렇게 장난을 치시는데 저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 그런지 편하게 웃으며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할머님이 밤마다 우시고 자식들이 날 버렸다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익숙해질만도 한데 잊을만 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니 가슴이 턱턱 막힐 때가 있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은 자녀분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맡기시거든요. 매번 와서 들여다보시고 자녀분들 역시 부모님을 염려하고 편치 않은 마음으로 돌아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힘들어하셨던 할머님이 박할머니라는 분이셨는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너무 나빠서 엄청난 소동을 벌이시다가 결국 아드님의 판단 아래 이리로 오시게 된 것이더라고요. 자세한 사정은 몰랐지만 그렇게 며느리를 미워하시고 아들도 서운하다고 엉엉 우시면서 빨리 죽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시곤 했어요. 그런 박할머니를 김할머니는 매번 어르고 달래주시고 요양원 내에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억지로 끌고 나오시곤 했어요. 뭔가 할 때마다 하기 싫다고 그렇게 거부하시고 우셨는데 김할머니가 엄청나게 타이르시더라고요. 언니, 계속 그러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 여기서는 싹 잊어. 며느리랑 아들은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언니도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밥 먹고 자기만 하면 되고 놀 것도 여기 선생님들이 다 해주고 우리랑 놀아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지긋지긋한 며느리 얼굴 안 봐도 되잖아. 에휴, 걔들이 언니를 버린 게 아니라 언니가 걔들을 버린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랑 나가 놀자, 응? 참 혀를 내두를 정도로 김할머니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고 우리가 매번 아무리 말씀드리고 같이 나가시자 해도 꿈쩍 않으시던 박할머니는 그날부터 따라서 같이 나오시게 되었어요. 음식도 손도 안 대시고 전담하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지쳐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힘들게 하셨는데 묘하게 조금씩 강한 모습이 풀리면서 누그러지시는 게 보였고요. 그런 부분에선 김할머니께 참 감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와 함께 지내면서 정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초반에 생기는 낯섦과 인지 능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가끔 공격적으로 변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 개선해 드리려 하고 이해시키려 해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상황들은 당연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그걸 잘 풀어가는 게 숙제였고 의외의 시점에서 풀리기도 할 때도 있었는데요.
김할머니는 그 안에 계시면서 마치 보조 요양보호사 마냥 그렇게 할머니들을 잘 어르고 달래주시더라고요. 가끔은 저조차 김할머니의 몇 마디 때문에 힘이 나서 다시 일할 용기를 얻을 때도 있었어요. 어릴 적 저를 무척 힘들게 하셨던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에 가야 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요. 매일 얼굴을 마주해서 그런지 김할머니는 저한테 표정이 왜 그리 안 좋냐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렇듯 저 역시 김할머니께 편안함을 갖고 있었기에 대강 말을 했었어요. 어릴 적 부모님이 안 계셔서 아주 무섭고 표독스러운 할머니와 큰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때 말도 못하게 구박을 받았거든요. 다시는 마주하기 싫었는데 막상 돌아가셨다니 가보긴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복잡하다고요. 그랬더니 김할머니가 한창 제 눈을 말없이 바라보시더니 그렇게 대차고 장난도 잘 치시고 하시던 분께서 무척 온유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어요. 참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잘 만져주시는 분 같다고 느꼈죠. 아이고, 원장님이 부모님이 안 계셨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잘 커서 노인네들을 모시고 있구만. 그렇게 고되게 자랐고 어른들로부터 받은 것도 없이 컸는데 어른들 모시는 일을 하다니. 자네는 참 난 사람이야. 안 그래? 부모님 사랑 못 받고 자라서 참으로 안 됐지만 사랑을 받았다고 다들 잘 주고 사는 건 아니야. 그런데 원장님은 진짜 대단해. 나라면 큰아버지 장례고 뭐고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런데도 가겠다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니. 어쩜 사람이 그래? 약간 이 말까지 들으니 머쓱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결심으로 고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김할머니는 이렇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더니 그러면서도 딱 필요한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겠다는 것 아니여? 그럼 다녀와야지. 날 괴롭혔지만 그래도 고마워하란 뜻은 아니야. 그냥 할도리는 하고 오라는 거지. 그리고 다시 열심히 일하고 살면 되는 거야. 원장이 살아온 길은 계속 그랬을 거야. 그치? 앞으로도 그럴 거고. 참 멋져. 내가 원장님 엄마였으면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이쁘다고 칭찬해줬을 텐데 말이야. 이 말씀까지 들으니 참 뭐랄까 구구절절 뭔가 너무 감상적이지 않으면서도 제법 편하게 마음 정리가 되더군요. 그래, 나는 나대로 그냥 할 일을 하자는 생각으로 어릴 적 나를 그렇게 때리고 힘들게 하셨던 큰아버지지만 저는 다녀오게 되었어요. 한편으론 이때 자세하게 속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김할머니는 부모 없이 자란 저를 참 안쓰럽게 생각해 주시더군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갔던 어르신분들이 몇 분 계셨기에 가끔 그런 부분에서 위로받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속으로 한 번씩은 생각했던 부분인데 초창기에 저를 아껴주셨던 할아버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이 할아버님이 우리 아버지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었어요. 당연히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온 사람들이야 그쪽으로는 도통 상상이 안 갈 테지만 저는 특수한 환경에 있어서 아마 그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했나 봐요. 김할머니 역시 제 안에서 그런 순위 5위 안에 드실 정도로 잘해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사실 저 못지않게 같이 지내는 어르신분들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도 무척 인기가 많으셨죠. 가끔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확실히 이 일이 힘들긴 하지만 나름대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일할 힘을 새로이 얻을 때도 있었답니다. 김할머니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 무척이나 일조하셨고 덕분에 분위기도 다들 좋고 편안한 흐름이 유지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일이건 간에 양면성은 존재하는 법인데 저는 이미 이 일을 해온 지 10수년 차가 되었다지만 아직도 단단하게 내성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을 너무 많이 쏟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일 특성상 반드시 어르신들과의 이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다 보니 매번 그때마다 까슬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기가 쉽지 않더군요. 외려 저보다 요양보호사분들이 더 덤덤하게 진행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김할머니 역시 제가 은연중에 마음이 많이 갔던 분이라 그런지 갑자기 몸이 나빠지시면서 힘들어하실 때 저 역시 편치 않더라고요. 사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새삼 걱정을 하셨고 지켜보시던 다른 할머니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 결코 많은 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요양원에 거의 5년 정도 되는 시간을 보내셔서 그런지 다들 안면도 오래도록 있고 정이 나름 많이 들었는데요. 당연히 여기 언제까지나 있을 게 아니고 끝이 있다는 걸 알곤 있지만 막상 눈에 익숙하던 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닫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와중에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마음을 들이지도 덜 들이지도 않으려고 안간힘을 쏟기도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상당한 기간 동안 계셨던 분이고 모두에게 꽤 좋은 인상을 주셨던 분이라 그런지 다들 말없이 우울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가족분들께 연락드리고 큰 병원으로 옮겨가시는 상황까지 되어 보니 이제 김할머니를 다시 여기서 볼 수 있을 날은 없으리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저희가 안부를 여쭤봐서 그런지 자녀분들께서도 답을 주셨는데 김할머니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소식을 주고받고 다들 마음 아파하던 와중에 새벽에 눈을 감으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해 보이시던 분이 어떤 지병에 걸린 걸 확인하게 되면 생각보다 준비할 틈도 없이 빠르게 가시는 경우가 있더군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불편함을 나타내실 때도 어느 정도 감이 왔지만 그래도 뭔가 준비할 틈도 없이 금방 진행되어 버린 것 같아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어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다들 축축 늘어지는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바쁜 일상이 있고 우리만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기에 다시 새로이 하루를 열어야 했어요. 이상하게 묘할 정도로 김할머니의 여운은 제게 컸는지 일을 하는 순간마다 듬성듬성 떠오를 때가 있어 괜히 눈이 벌개지기도 하더군요. 이래서야 내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겠나 스스로도 한심할 정도였죠. 아무튼 그렇게 다시 일에 매진하고 있을 무렵 김할머니 자녀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저희 원에서 모시다가 가게 된 어르신분들, 자녀분들이 종종 찾아오시는 일들은 많았고 더군다나 김할머니 가족이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 컸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선 가족분들만큼은 아니어도 최근까지 모셨던 우리 입장에서 좀 더 가까이 맞닿은 게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장례를 잘 치르시고 그간 감사했다는 인사를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저도 그에 맞는 말을 생각하며 고르고 있었는데 자녀분들은 계속 제 앞에서 머뭇거리시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건강하신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악화가 돼서 그렇게 눈을 감으셨으니 감정 정리가 잘 안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기에 그 슬픔에 저도 같이 함께 공감하고 있었는데 긴 침묵 이후에 자녀분들이 꺼내신 말은 제 예상을 완연히 뒤집는 이야기였어요. 누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 아닌 누구라고 해도 이쯤 되면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장님, 이거 저희 어머니가 주신 편지인데요. 저희도 어머니 부탁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지 않으셨음 하는데 근데 놀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척 난감하고 곤란한 얼굴로 대뜸 사과부터 하시는데 저는 연신 자녀분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분들에게 눈을 떼지 못한 상태로 엉겁결에 편지를 받아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첫마디부터 너무나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 자리에 제가 앉아서 편지를 읽고 있는 것조차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신자가 정말 제가 맞는지 헷갈리더군요. 내 아들 동수야. 한 번도 입 밖으로 불러보지 못했던 내 아들, 내 애기야. 이 첫 줄에 너무 놀라서 자녀분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지만 그분들은 제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뭡니까? 저는 그 밑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마치 모자이크라도 되어 있는 양 어지러워서 제대로 읽을 수 없었고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린다고 느껴질 정도로 기가 막혔어요. 장난을 치는 거라면 정말 지독하고 못된 장난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머리 저 너머에선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 싶은 두려움마저 들더군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타고 들어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원장님의 어머니십니다. 편지 내용에도 아마 나와 있겠지만 그대로예요. 어머니께서 본인이 먼저 가시게 되면 그때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셔서 그간 그렇게 오래도록 뵙고 인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누가 내 심장을 꺼내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철렁함이 느껴지더군요. 이렇게 빠르게 심장 뛰는 걸 느껴본 게 처음이라 생각될 정도로 누군가 세차게 목을 조여오듯 숨을 핥아거렸어요. 김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요?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저를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체? 자녀분들은 한창 긴장하고 난감한 얼굴로 말을 이어가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듣고 나서야 겨우 편지의 나머지 부분에 시선을 두게 되더군요. 그 전까진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로 들은 김할머니, 그러니까 저의 어머니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보자면 어릴 적 저를 버리고 나갔다고 할머니께 들었던 내용과는 아주 많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저를 키울 때도 너무나 무섭고 정이 없으셨던 할머니는 어머니께도 지독한 시집살이를 시키셨고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급사하시자 더더욱 못 살게 구셨다고 하더군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본인 아들을 일찍 잃은 할머니는 눈이 뒤집혀 손주를 절대 줄 수 없다며 엄청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셨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어머니는 나중에 쫓겨나듯 나오게 되셨고 시간이 지나 재혼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들은 할머니 얘기란 니네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 니네 아빠가 일찍 죽었고 널 두고 도망가 버렸다는 말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 쪽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큰어머니 역시 할머니의 괴롭힘 때문에 제가 중학생쯤 큰아버지와 이혼하셨거든요. 그 스트레스는 어린 저에게로 다 몰렸고 저는 할머니와 큰아버지의 매서운 성질 부림을 맨날 당하면서 자라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자 겨우 독립해서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기에 어머니의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겠더군요. 저 역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도 있을 것이고요. 이후로 눈이 겨우 편지로 향해서 내용을 읽어보니 그다지 길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떠듬떠듬 시간이 걸리더군요.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하니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아들, 내 애기 동수야. 한 번도 너를 직접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했구나. 너와 있으면서 나를 엄마처럼 여기라고,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겠다고 장난스레 말해보고 싶었단다. 그런데 내가 진짜 너의 엄마고 네가 진짜 나의 아들이기에 더 농담처럼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동수야, 내 애기야. 이렇게 글자로라도 불러볼 수 있어 그저 감사할 뿐이다. 네가 읽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그것만으로 감사하구나. 엄마는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단다.
그 외에 딱히 이렇다 싶은 이별의 말이나 그 무엇도 없었지만 그저 이 몇 줄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는 그분이 저희 어머니라는 걸 실감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선 아직도 생소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새로이 자녀를 낳고 살면서 안정되어 가실 무렵 중간중간 저를 계속 찾아다니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걸 아시고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들어오신 것이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나가셨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조남을 알 수 없었죠. 제 보호자는 그저 아버지로만 되어 있었고 할머니도 어머니에 대해선 욕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다가 당연히 자녀분들과 함께 이곳에 오셨기에 그런 일말의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도 없었으며 그 어떤 부분에서도 저와의 연관성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저 참 재미있고 유쾌하시고 정 많으신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기억에 좋게 남은 어르신들을 볼 때 저런 분들이 내 부모였음 얼마나 좋았을까 정도였고 그것조차 아주 짧게 스쳐가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김할머니가 실제로 나의 어머니셨다니. 저는 자식인지도 모른 채로 그분 곁에서 5년여의 세월을 보냈어요. 알았으면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선택하신 방법이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가 더 나은진 모르겠어요. 알았다면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낯설어하거나 하면서 김할머니로 알고 있던 때보단 더 어색한 시간을 보냈으려나요? 그래도 한 번쯤 어머니라고 부를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신 이유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더군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기에 잘 모르지만 나를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재혼한 자식들을 두고 예전에 버렸던 자식 근처에 와서 그렇게 숨기며 몇 년을 보내야 했던 어머니는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코 그것을 가볍다고 표현할 순 없을 거예요. 편지를 다 읽고 이복 동생들로부터 부연 설명을 듣는 내내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슬픔이나 여러 가지 복받쳐 오름이 함께했기에 그랬을 것 같더군요. 어머니는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을 거두시기까지 저에게 이 편지 한 장을 남기기 위해 도움을 받아가며 적으셨다고 하고 제 앞으로 유산까지 남기셨어요. 자녀분들, 즉 저에게 있어 이복동생이 된 그 남매분들과 함께 나눠 가지도록 주셨지만 저는 유산을 받겠다는 생각은 그다지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바람이셨다고 하니 저와 어머니의 이름을 함께 넣어서 가까운 보육원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완전히 가늠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이는 데 있어서 흔쾌히 찬성하셨으리라 생각했어요. 아직 어머니라고 떠올리기에는 어색한 제 기억 속 김할머니와 그간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려보면 말입니다. 이후로 코로나를 맞게 되고 이쪽 세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 남아 그럭저럭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무심히 보내는 날들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많은 날들이 있지만 역시나 제가 몸을 담글 곳은 여기라는 생각뿐이더군요. 어쩌면 어머니와 지냈던 날들을 다시 손으로 생생히 느껴보고 싶어 더 애착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시기이며 모두들 저마다의 사정이 있지만 다들 몸 건강히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어린 저와 동생 2명을 돌보기 위해 한평생 열심히 노력하며 사신 분들입니다. 없는 형편에 저희 셋을 키우기 분명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희에게 조금의 부족함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안쓰러워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부모님을 성심성의껏 모실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매 순간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노력했으며
가끔 가다가 동생들이 싸우고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 대신 제가 나서서 혼을 내고 달랬습니다. 다행히 우애 좋은 형제와 남매로 컸기에 저희들은 성인이 되어서 누구보다 사이좋고 정 깊게 지냈죠. 그것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자기 몫을 알아서 하며 남에게 손빌릴 것 없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도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요새 뭐 별다른 일은 없고요? 우리야 잘 지내지. 그러는 너야말로 무슨 일은 없고? 저희도 괜찮아요. 일이 조금 바쁘긴 한데 그래도 그럭저럭 버틸 만한 정도라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다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일 끝나고 와이프랑 같이 한번 갈게요. 동생들도 저도 일찍 결혼을 했기에 생각보다 이르게 본가에서 나와서 따로 살긴 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부모님께 연락도 드렸고 시간 나면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가서 함께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가족다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 전화를 받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다지 밝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정도로만 말하시길래 혹시 심해지실까 싶어 보약까지 지어서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의 기운 없는 목소리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은 몰라도 아마 감기 때문은 아닐 것임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성격상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면 자식들에겐 힘든 일들을 절대로 숨기는 편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안부를 물으면서도 내심 어머니가 얼른 저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 정도 되던 때에 여느 때와 달리 조금 머뭇거리던 어머니가 드디어 한숨을 내쉬면서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요새 좀 우울증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 무슨 일 있냐고 아무리 물어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런 양반이 일만 다녀오면 퀭한 얼굴을 해가지고는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 아휴, 내가 아주 걱정이 돼서 못 살겠어. 평소 언제나 밝게 웃고 다니시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평판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싫은 일이 있어도 절대 내색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 저나 다른 가족들이 화를 내면 오히려 그런 저희를 말리시면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건데 그렇게 화내지 말아라. 난 괜찮으니까. 라며 허허 웃는 그런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한평생 아버지를 봐왔지만 아버지가 크게 분노를 하거나 상심하거나 슬퍼하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버지가 좋지 않은 안색을 해가지고는 방에만 계시다니.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니 아내 역시 걱정을 하더군요. 저희 아버진 제 아내는 물론 동생들의 아내 남편에게도 너무나 따뜻한 시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가끔 아버지와 따로 연락하곤 했는데 그래서인지 아내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바쁜 일 끝나면 아버님 좀 뵈러 가자. 그렇게까지 힘들어 하신다니 무슨 일인지 걱정되네. 그래서 바쁜 일을 마무리 짓고 아내 말대로 좀 더 자주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고 계셨기에 일부러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돌아오실 시간에 맞추어서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는 회도 사서 함께 먹고 혹시 술이 들어가면 저희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 싶어서 아버지, 오랜만에 가족끼리 술 한잔해요. 라면서 함께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기분 좋은 듯 웃으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얼굴 한구석에 남아있는 어두운 기운이 가시질 않았어요. 물론 저희에게도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고요. 아버지, 혹시 요새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어머니도 아버지 얼굴이 안 좋다고 매일 걱정해요. 직접 물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어도 혹은 아내가 물어도 아버지는 그저 괜찮다면서 내가 요새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며 본인이 힘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꺼내고 싶어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집이랑 일터 아니면 친구도 별로 안 만나시는 분인데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저렇게 표정이 안 좋으신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만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버지의 안색이 안 좋았던 일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충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도 아내도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울린 전화벨 소리에 제가 잠에서 깼어요. 대체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했나 보니까 어머니더라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순간 불길한 느낌에 바로 전화를 받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자초지종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예, 빨리 와라, 빨리! 라는 얘기만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나도 제대로 났다 싶어서 아내를 급히 깨워 차를 몰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저조차 아무것도 몰랐기에 그저 아무 말 없이 빠르게 엑셀만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를 달려서 부모님 집에 도착하고 황급히 들어가니 집에는 망연한 표정으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만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라. 아니 아버지가 이거 하나 남기고 사라졌어. 아이고 이 양반이 말도 없이 어딜 간 거야. 이깟 종이 쪼가리 하나 남기고. 어머니가 건네주신 건 작은 쪽지였습니다. 쪽지를 펴보니 평소 아버지의 글씨체로 적힌 이야기가 작은 종이에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힘든 심경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죠. 요즘만큼 살기 힘들단 생각이 들던 때가 없었는데 어떻게든 스스로 마음을 바로잡으려 노력을 해도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이 들어. 미안해 여보.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그냥 조금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 어느 정도 이 힘든 마음이 가라앉으면 당신 옆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말고 나 찾지 마라. 황급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음성만 나올 뿐 아버지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참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쪽지에 걱정하지 말고 자신을 찾지 말라고 남겼지만 가족으로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본 만큼 차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만을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바라면서요. 하루 내내 애타게 기다렸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결국 저희 가족은 경찰에 아버지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실종 신고를 하고도 불안해서 인터넷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실종 신고를 한다고 해도 큰 소용이 없다는 얘기들도 있고 온전히 경찰에만 맡기기엔 좀 불안한 마음도 있어 급히 아버지를 찾는 전단지를 뽑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전부 모여서 한참 동안 동네에 전단지를 붙여놓은 뒤 집에 돌아왔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아하니 어머니도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힘들던 이유를 모르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아버지의 방에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아버지의 방에 있던 서랍이며 옷장이며 여기저기를 뒤졌어요. 그러나 아무리 헤집어봐도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포기하고 어지럽혀 둔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다시금 넣어두는 그때 한 노트가 발견이 됐어요. 어머니의 가계부인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필체가 아버지의 것이었고 내용은 일기장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첫째가 안부 묻는답시고 전화를 해줬는데 참 기쁘다. 그 어렸던 것들이
이렇게 쑥쑥 커서 부모님 챙기겠다고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러는 걸 보면 내가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쩐지 이 일기장을 제대로 뒤져보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처음에는 저에 대한 얘기, 형제들에 대한 얘기, 일을 하면서 뿌듯함만이 가득했던 아버지의 일기장에 점점 어두운 내용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1월 13일. 이번에 무슨 일인진 몰라도 아파트 동대표가 바뀌었는데 이 대표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어쩌다 마주쳐서 인사를 해도 내 얼굴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가는 적도 많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던 걸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사과하고 싶은데. 1월 25일. 오늘 아파트 동대표가 나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분리수거를 잘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애초에 분류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시 분류하느라 조금 늦어졌던 것뿐인데 동대표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계속 욕을 해서 그냥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에휴,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분리수거를 시작해야지. 아버지는 퇴직하시고 경비 일을 10년 넘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모범적이었고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아버지를 좋아했기에 설마 직장에서 저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얼핏 아버지께 동대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긴 했지만 그 이후로 아버지께 그 동대표에 관해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전처럼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일기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도 처참했죠. 2월 1일, 아파트 동대표가 내 복장을 가지고 욕을 했다. 지저분한 곳이라도 있나 싶어서 황급히 살펴봤지만 아무 문제도 없기에 조심스레 물어보니 내 어깨를 퍽 밀치면서 천이 해져 보이는 게 잘못이라고 했다. 다른 주민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욕 들은 건 처음이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정말 죽고만 싶다. 2월 5일. 어제 폭설이 내려서 그런지 눈이 무척이나 많이 왔다. 그리고 아침에도 꾸준히 진눈깨비가 내리면서 땅에 쌓인 눈이 가득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해서는 아파트 동 입구에 있는 눈을 치웠지만 빠르게 쌓인 눈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입주민 한 분께서 미처 치우지 못한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허리 숙이며 사과를 했고 다행히 넘어진 주민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파트 동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모든 화살이 나에게 돌아왔다. 여느 때처럼 심한 욕을 하면서 앞으로는 재계약이 없을 거라고 내게 으름장을 놓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3월 20일. 아파트에 정말로 경비원을 교체한다는 내용에 대한 종이가 붙었다. 종이만 보면 마치 내가 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경비실에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은 것처럼 보인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주민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를 볼 면목도 애들을 볼 면목도 없다. 이대로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만 싶다. 이 일기를 보고 나서야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괜찮다고 했어도 자식으로서 조금 더 캐묻기도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될 때까지 가족 중 아무도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픔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죽고 싶단 이야기가 적힌 일기장을 보자
혹시나 바람을 쐬고 오겠다던 아버지께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어머니와 다른 동생들에게도 아버지의 일기를 보여드렸고 저보다 더 큰 충격에 빠진 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 연락을 받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극대화되는 그때 참으로 기적적으로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황급히 전화를 받아보니 한강 다리 위에 있던 아빠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였죠. 그 길로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전화를 건 서로 가서 너무도 오랜 시간 못 봤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한참 더 초췌해져 보이는 아버지는 저희를 보고선 웃지도 못하시고 그저 가만히 저희에게 몸을 맡긴 채 걸으셨습니다. 풍채가 꽤 있으셨던 아버지였는데 못 본 새에 살이 쫙 빠져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물론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동생들도 모두 말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집에 아버지가 발을 들이고 나서야 이제 정말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어서인지 갑자기 아버지가 너무도 원망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경찰은 최대한 돌려서 좋은 말로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한강 다리에서 발견되었던 것을 보아 아버지는 분명 좋지 않은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아버지를 영영 못 볼 수도 있었다는 충격은 그만큼 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공포에 잠식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의 원망 어린 말에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저희를 보고 있던 어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한동안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셨을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찾느라 고생한 저희를 위해서 식사를 차리셨습니다. 어찌어찌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에 둘러앉아서도 저희는 무척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식기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집에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출근하지 마세요. 사실 아버지 나가시고 아버지가 쓴 일기장 봤어요. 아파트 동대표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막대하는데 솔직히 아버지가 거기 아니면 일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 버틸 이유는 없잖아요. 재계약까지 한 달 남았다. 네 말대로 여기서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조금 고생하다 보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지. 하지만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냐. 잘릴 때 잘리더라도 원래 약속했던 기간은 다 채우고 나가고 싶다. 이젠 정말 나쁜 생각 안 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저희는 최대한 아버지가 출근을 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강경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더욱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며 평소보다도 일찍 준비해서 출근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말릴 수 없었어요. 그만큼 아버지는 본인 일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었고 또 한 번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는 어지간해서 의견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었기에 저는 물론 동생들이나 어머니도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부디 이전과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아버지가 무사히 경비일을 끝마치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출근하셨을까요? 한동안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됐던 저와 아내는 일을 다녀온 뒤에도 짧은 시간이 남아 시간을 내서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과는 다르게 조금 안색이 좋아 보이셔서 안도를 하면서도 혹시 또 이전처럼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일이 끝나고 퇴근하셨을 아버지를 보러 집으로 향한 때였어요. 도착했더니 아버지께서 너희 왔니? 마침 잘 왔다. 라며 아버지가 저희를 무척 반겼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 얼떨떨한 마음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삼겹살 파티나 할까? 애들도 곧 온다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전에 없이 밝은 목소리에 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실까 싶어서 궁금하긴 했지만 온 가족을 다 부른 만큼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 같아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리며 동생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열심히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까지 한잔했어요. 동생들도 아버지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고기를 먹으면서도 흘끗흘끗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이 꽤나 궁금해 보였습니다.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알았는지 소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킨 아버지가 잔을 내려놓고는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솔직히 그때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만 해도 내가 그 아파트에서 일하게 되는 건 재계약 전 한 달이 마지막일 것이라 생각했어. 근데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한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음에도 참으로 과분할 정도로 좋은 일이 생기더구나. 아버지가 이리도 기쁜 낯을 하게 된 것은 아버지가 일하는 아파트에 살던 초등학교 5학년 여자의 덕분이었어요. 경비원 교체에 대한 동대표의 종이가 붙고 난 뒤 바로 그 옆자리에 한 대자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유 없는 경비원 교체에 대한 반대 대자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102동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신민지입니다. 엄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가다가 경비원 아저씨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 경비 아저씨는 다른 아파트 경비 아저씨보다도 훨씬 더 착하고 저희 엄마도 저희 경비 아저씨를 무척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비 아저씨는 오랜 시간 저희 아파트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셨고 주민들이 힘들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비록 피가 섞여 있지도 않고 함께 살고 있지도 않지만 저는 경비 아저씨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 같은 경비 아저씨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쫓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비 아저씨를 지켜주세요. 그 대자보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눈물나고 감사하게도 대자보 옆에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수많은 동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일하는 내내 경비원 교체에 대해 수많은 주민들의 위로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직접 아파트 동대표를 찾아가서는 마음대로 아버지를 자르지 말라. 아버지는 경비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며 대신 화내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비원 교체에 대한 반대 서명까지 모아가지고는 동대표에게 전달됐다고 하니 아파트 주민들이 저희 아버지를 얼마나 경비원으로서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지 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두의 노력 덕분에 정말로 경비원 교체는 없던 일이 되었고 아버지의 계약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동대표가 무언가를 느꼈는지 이전과는 다르게 아버지 앞에서 살랑살랑 웃기도 하고 잘해준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저희 아버지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 보여서 저 역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인데 12살짜리 아이가 저희 아버지를 살린 것 같아 직접 찾아가 인사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느낄 것 같아 거두긴 했는데 저도 어른이지만 그 초등학생 어린이처럼 저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의 따뜻함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가 쏘아 올린 작은 빛이 저희 가족에게는 행복이라는 큰 불씨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어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아마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또 갑질을 당하면 그때는 계약 기간이고 뭐고 당장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는 해도 작은 어린아이의 대자보에서 비롯된 수많은 온정과 사랑이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다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서
그것만큼은 너무도 가슴이 벅차고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별일 없이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는 만큼 이대로 쭉 아파트에서 좋은 경비원으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